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으로 온 집안 대소사를 다 책임지며 살고 있는 엄마이자 아내, 며느리입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그런 사람 꼭 있죠. 무슨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굳은 일 다 떠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런 걸 묻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결혼도 조금 일찍 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내 식구련이 여기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겪은 일들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전 결혼해서 처음에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도 들었고 누구한테는 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다 할 말은 하는 며느리가 되었고 굳은 일이 있으면 도맡아 하는 총대 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제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채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집은 가난해도 부모님과 제가 모여 앉으면 대화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였죠. 어머니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높은 분들이셨습니다. 길가에 누가 내놓은 전집이나 책들, 버린 신문 한 장도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꼭 갖고 오셔서 집에서 읽으셨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읽어보라고 하셨고 읽으면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곧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수술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죠. 그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그리우면 아버지와 밤새도록 엄마 얘기를 했어요. 모든 대화가 잘 통하는 아버지가 계셔서 전 큰 그늘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소중한 아버지마저 제가 성인이 되던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슬프고 막막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들은 학교를 많이 못 다니셨어도 늘 배워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격려해 주시고 함께 있으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가난하게 살았지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사람은 심성이 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요. 그게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격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월급을 받으면 저절로 아끼게 되더라고요. 전 악착같이 돈도 열심히 모으고 시간을 쪼개서 자격증 공부까지 했어요. 세무 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세무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일을 좀 잘했거든요. 꾀도 안 부리고 저만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사무실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통장에 차곡차곡 월급 모으는 재미가 컸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이 허름해도 참고 살았는데 어느 해 여름 긴 장마가 지나고 나니 곰팡이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키워 전세로 이사를 하고 싶었어요. 집 상태도 지금보다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동네에 부동산을 찾았죠.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전세방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 안녕하세요. 가족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저 혼자 살 집 구해요. 전세로요. 상담은 저랑 하시고, 나중에 집은 이 친구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김 실장, 커피 한 잔 다 드리지. 부동산에는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막 사회에 나온 것처럼 얼굴이 순진해 보였죠. 머리카락도 짧아서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마냥 적지는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선한 인상 때문에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몇 군데 연락을 하시더니 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어디를 보여주라고 말했어요. 전 사장님 배웅을 받으며 김 실장과 길을 나섰죠. 장마가 끝나자마자 집을 보러 다녔는데 날이 푹푹 쪘습니다. 언덕길이 많은 동네였는데 저도 더웠지만 김 실장의 셔츠가 금방 땀으로 흠뻑 젖었더라고요. 두 집을 먼저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실망을 하고 세 번째 집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저보다 앞서 집을 보러 간 김 실장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지금 보러 가는 집에서 15분만 있다가 와달래요.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부동산에 가 있을까요? 아니요.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저기서 시원한 거 하나씩 사 먹어요. 저도 목이 마르네요. 그러시겠어요? 시원한 캔커피 하나 드시겠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고객이신데요. 날도 너무 더운데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살게요. 전 얼른 냉커피 2개를 사서 하나를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와 조금 거리를 둔 채 커피를 마시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저와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는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부동산 정식 직원이세요? 아니요. 군대 제대하고 사장님 밑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딱 봐도 일 배우시는 분 같았어요. 회사 다니신다고요? 네, 회계사무소요. 일찍 자리도 잡으시고 부럽네요. 군대도 다녀오셨으니까 김 실장님도 늦은 건 아니잖아요. 힘내세요. 열심히 하시면 꼭 붙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 구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대화를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알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부동산 사장님과 김 실장의 도움으로 괜찮은 집을 전세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러 가기로 한 시간보다 15분 더 기다린 그 세 번째 집이었죠. 이사를 마친 뒤 첫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역 가는 길에 부동산이 있었어요. 김 실장은 일찍 또 나와서 부동산 앞 도로를 쓸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어제 이사 잘하셨어요? 집 마음에 드시죠? 너무 좋아요.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궁궐이나 다름없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김 실장님 덕분이에요. 별 말씀을요. 집이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출근하시는 길이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오며 가며 김 실장이라는 남자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좀 늦게 퇴근할 때도 부동산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퇴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이 다가오자 가끔은 그분이 지나가는 제게 따뜻하게 데운 병음료를 주시더라고요. 손 시려울 테니 손에 쥐고 가라면서요. 저도 고마워서 뭐라도 하나씩 보답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됐어요.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몇 마디라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정도 사귀었고 결국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어느 날 친구를 만나 강철 씨와의 결혼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미애야. 뭐? 그 가난뱅이랑? 가난뱅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넌 정말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결혼이 조금 살만한 한쪽이 가난한 어느 한쪽 구제해주는 거니? 좀 넉넉한 집안 자식이랑 사귀지. 하필 그런 집안 사람이랑. 돈 없는 게 뭐 어때서? 나는 있어. 그래도 넌 회사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잖아. 월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네가 사치를 부려 낭비를 해. 그 돈 갖고 있다가 돈 좀 있고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 아무렇게나 던진 돌도 그런 집구석에는 안 떨어지겠다. 미애야, 강철 씨네 집 가난한 것만 빼면 흠잡을 데가 없어. 얼마나 착하고 사람이 순수한데.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바로 그 점이 심각한 흠이 되는 거야. 지질이 없는 부모님의 시집은 갔지만 가난한 누나, 일 안 하는 동생 둘까지 다 책임지는 결혼 생활이 어디 쉽겠어? 한번 해보지 뭐. 강철 씨랑 힘을 합치면 되잖아. 사람 착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너무 걱정 마.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왜 불구덩이에 굳이 직접 들어가는 거니? 친구 미의 말대로 강철 씨네 집은 가난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 남편의 선한 마음씨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죠. 어릴 적 부모님께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의 심성이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전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왔어요.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남편은 가족 중에 유달리 책임감이 강했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돈 되는 일은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컸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집에 빚도 많고 벌이도 좋지 않아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도 40대 때부터 남의 집 살림을 하고 계시고요. 위로 하나 있는 누나는 결혼해서 근처에 사는데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들었죠. 밑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부모님이 벌어온 돈으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둘 다 각자 번 돈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집은 시댁에 있는 동네에 그나마 좀 깨끗한 전세를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갖춘 것 없이 거의 빈몸으로 시작한 우리 부부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서로 선한 마음 하나 보고 결혼했으니 더 크게 바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는 둘만 잘 살면 된다며 바라는 거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혼 후 숨은 복병은 바로 남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서 자격증을 갖추고 부동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자 남편의 형제들이 우리 부부에게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저희가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해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았어요. 어느 하루는 주말에 모여 저녁을 먹는데 대놓고 이러는 거였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올케, 오면서 장 안 봐왔어? 강철 씨가 장 봐왔어요. 전 나중에 왔고요. 둘이 벌면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미리 강철이한테 소고기도 좀 사고 꽃게도 사고 그러라고 코치를 해야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좀 그렇다. 올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 뭐 받은 게 있어야지. 혼수라고 티도 안 나게 해와놓고. 그때는 그래 강철이 버는 돈이 적어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둘이 맞벌이해서 여유도 있을 텐데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중간에서 시부모님이 형님을 말리셨어요. 그래도 형님은 끝까지 말을 하셨죠. 전 황당해서 일단 듣고 있었고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못해도 봉투에 50만 원은 넣어와. 고기랑 과일도 넉넉하게 사오고 최고 좋은 걸로. 알았어? 그걸로 혼수 못 해온 거 대신하는 셈 쳐. 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안 그러셔도 저 시부모님께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처음 몇 번은 그냥 넘어갔죠. 시어머니가 시누이 말 신경 쓰지 말라며 저에게 미안해하셔서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큰 시누이는 시부모님 옷을 사드려라, 생활비를 더 올려드려야 한다며 참견도 많고 제가 기분 나쁠 얘기를 해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였어요. 남편은 분명 오늘 좀 늦는다고 해서 내가 불을 켜놓고 나왔나 했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 시동생들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는 남편이 알려줬다면서 저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전 가급적 기분 나쁜 내색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아가씨와 도련님을 챙겨드렸죠. 도련님, 아가씨 오셨어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김치라도 꺼내 드시지. 왜 라면만 먹고 있어요? 그 둘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라면 먹은 밥상을 한쪽에 밀어놓더니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형수님, 애순이랑 나 용돈 좀 줘요. 네? 다짜고짜 무슨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큰 누나가 형수한테 용돈 받아 쓰라던데요. 형이랑 형수 돈 많이 번다고 애순이랑 나 용돈 좀 줘요. 필요한 것 좀 사게요. 기왕이면 매달 얼마라도 꼬박꼬박 주지 그래요. 우리 형이 번 돈 혼자 다 쓰지 말고. 뭐라고요? 전 안 되겠다 싶어서 정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년생으로 20대 초반이었어요.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죠. 술 먹고 친구 만나면서 놀러 다니다가 어쩌다 아르바이트 한 번 하면 그걸 하루 만에 까먹고 여태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보면 새벽까지 안 자고 있다가 동이 틀 때 잠에 들고 설거지, 청소 하나 안 돕는 남매였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어려운 집안 형편 같은 건 이 둘에게 관심도 없었죠. 도련님, 아가씨, 앞으로 오실 때는 꼭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세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요. 앞으로는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용돈은 못 드려요. 어머님, 아버님께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있는데 두 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시잖아요. 거기에 제 돈도 들어간 거고 그 이상은 안 돼요. 둘이 한 달에 월급 엄청 번다면서요. 우리한테 꼴랑 용돈 몇 푼 못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꼴랑 용돈 몇 푼 두 분이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벌어 쓰세요. 그리고 아가씨는 왜 비싼 메이크업 학원 다닌다더니 그만뒀어요? 막내 시누이는 부모님을 졸라 화장 기술을 배운다고 학원을 등록했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둔 상태였어요. 학원비와 재료비가 비싸서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힘들다고 그만둔 거였죠. 용돈 없으면 메이크업 박스 중고로 팔아서 쓰면 되잖아요. 왜 신체 건강한 20대 젊은 두 분이 연로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주기 싫으면 말아요. 오빠, 가자. 용돈 주기 싫은가 봐. 잔소리나 하고. 그래, 가자. 다시 여기 오지 말자. 안녕히 가세요, 두 분. 그 일 이후 남편은 동생들에게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슬쩍 남편 문자를 보니까 형수 독하다. 형은 결혼 잘못한 것 같다는 둥 제 욕을 실컷 했나 보더라고요. 전 가급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시동생들한테는 언제 진로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자고 문자를 보냈죠. 공부를 하고 싶거나 취업을 하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으니 그때는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문자를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일에 한두 번은 시댁에 들려 저녁도 먹고 주말에도 꼭 가곤 했어요. 시어머니와 장도 같이 보고 시댁에 고장난 물건이 있거나 집을 고쳐야 하면 남편과 상의해 같이 처리했고요. 억지로 한 건 절대 아니고 다 좋은 마음으로 했죠.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그런지 착하신 우리 시부모님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이셨어요.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었죠. 또 시부모님 두 분 다 엄살을 모르는 분들이시라 아픈 곳이 있으셔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럴 때면 눈치껏 한의원도 모셔다 드리고 안마기도 사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형제들은 제가 미운 눈치였어요.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 챙기고 있는데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절 못마땅해 하고 셋이 툭하면 제 뒷담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큰 시누이는 가끔 전화로 제 속을 뒤집었죠. 올케, 엄마 집에 가보니까 안마기 있더라. 그거 얼마짜리야?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그런 짜잘한 거 말고 아예 안마기를 하나 사드리는 게 어때? 그건 너무 비싸요, 형님. 가격 아세요? 넌 참 말을 곱게 안 한다. 우리 부모님 여태 고생하셨는데 돈 잘 버는 아들 며느리가 그거 하나 못 해줘? 네,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그러세요? 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희만 잘 살지 말고 가족도 좀 챙겨. 그리고 주말에 엄마 집에 가서 상 좀 거하게 차려놔. 갈비찜도 하고 회도 좀 떠놓고 봉투에 용돈도 좀 두둑하게 넣어드려. 한 30만 원쯤? 왜요? 왜요? 넌 우리 집 며느리 맞니? 그날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뜻한 내복이랑 목도리 사서 이미 드렸어요. 어머님이 결혼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겨도 된다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련님 생일상 제가 차려드렸잖아요. 무슨 상을 또 차려요? 야, 너 시누이가 웃음니? 너 우리 부모님 뒷방 늙은이 취급하기만 해봐.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고 있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시누이, 시동생들이 저를 자기들 때대로 움직여서 대리 효도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전 몇 번 참았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니 저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하루는 작정하고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 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누구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도가 지나치시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아니, 며느리가 그럼 시부모님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별걸 다 갖고 유세를 한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아쉬운 소리 못 하시는 거 몰라?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대신 형제들까지는 못 챙기니까 각자 알아서들 잘 사세요. 아가씨 도련님은 성인인데 왜 돈을 안 벌어요? 나가서 제 몫을 해야 성인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자꾸 저희 둘이 버는 돈에 간섭을 하시는데 저희 둘 빈몸으로 결혼했고요. 아직 집도 없어요. 형님 말대로 살다가는 저희 죽을 때까지 빈털터리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제 지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니? 네, 이걸 굳이 유세라고 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옆에서 시동생이 욕을 곁들여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수님, 지금 우리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형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와이프 하나 똑바로 못 잡아서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이 모양 되는 거야. 너 이 자식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가 틀린 말 뭐가 있냐? 부모님 반찬에 너희 용돈에 누나한테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어가며 군소리 없이 노력한 걸 고맙게 여기지도 않고 뭐?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어와? 여보, 가만히 있어. 나한테 자꾸 돈 버는 유세, 며느리 유세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유세 떠는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이제부터 집안 문제는 다 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저한테 용돈 단 돈 10,000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형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형을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어요. 똑부러진 제 이야기에 큰 시누이는 뒷목을 잡았고
시누이들은 형을 노려보고 난리였죠. 전 다시 한번 시동생들에게 형 대접 제대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철 씨가 워낙 착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남편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전 앞으로 더는 그 꼴 안 보겠다고 선언하면서 시동생들을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그 후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전처럼 저를 못살게 굴지 않았어요. 앞으로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니 더는 이 말 저 말 못했죠. 시부모님께는 전부터 그 셋보다 제가 훨씬 잘하고 있는 걸 아셨기에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눈속임이었고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남편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당시 저희는 아껴 쓰느라고 생활이 여유롭지 않았었어요. 둘이 번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적금으로 넣고 있었거든요. 하루빨리 돈 모아서 집을 사야 했기 때문에 남편도 허리띠 졸라매는 것에 동참하던 때였죠. 그래서 그 해에 시부모님 생신 때 용돈도 적게 드리고 명절에도 사과만 한 박스 사간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못마땅했던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기어이 남편에게 한 소리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또 한 번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할 말 있으면 남편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 남편이 무슨 잘못이냐고요. 다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니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없다고. 할 말 있으면 직접 나한테 하라고 다시 말했죠. 사실 당시 시누이와 시동생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다단계에 돈을 집어넣었다가 날렸는데 시부모님 돈까지 끌어 썼더라고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놓는데 속이 터졌습니다. 시동생들도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쳐서 돈 없는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던 때였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한테 잘하라고 하시더니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 힘들게 버신 돈을 그렇게 날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도 돈이지만 자식이 잘 살아야 부모도 마음이 편하죠. 형님은 저 물건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련님 아가씨는 도대체 왜 밤에 나가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세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도 안 되세요? 사실 전 결혼 후 시부모님들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자 마음 먹었어요. 뵐수록 더 잘해드리고 싶었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기에 절 보듬어주는 시부모님께 더 애틋함을 느꼈던 거였죠. 결혼 후 몇 년간은 알뜰살뜰 모으느라 크게는 못 챙겨드려도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시댁에 갈 때마다 안마도 해드리고 안아드리며 살갑게 대했죠.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전 시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저를 싹싹하고 예쁘다며 좋아하셨고요. 형제들과의 트러블이 있었을 때도 시부모님은 저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어떻게든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도 하루빨리 철이 들어 각자 제 몫을 하며 살기를 바랬죠. 그러던 중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는 도자기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셨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임시로 일용직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60대가 넘어가니 일을 받기가 쉽지 않아 점점 돈을 버는 일이 어려워지셨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여전히 남의 집 살림을 해주는 일을 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40대 때부터 가정부 도우미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셔서 시어머니는 사실 관절도 좋지 않으시고 팔도 자주 아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팔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며 쉬어야 한다는 말까지 들으셨죠.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다 건강 더 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일이 있으면 더 해야지.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내 목표고 꿈이야. 일이 있으면 해야지. 쉴 수는 없어. 그러나 어머니는 팔 통증이 악화되어 결국 일을 그만두셔야 했어요.
한 달 정도 쉬시면서 팔이 조금 낫는 듯 하자 다시 마트 화장실 청소 일을 시작하셨죠. 평생 고된 일만 하신 시부모님이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전 늘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일하시던 마트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일자리를 잃게 되신 거죠. 그때쯤 팔 통증도 다시 도지기 시작하셨고요. 시아버지는 그 당시 일용직을 그만두고 삼겹살 가게에서 숯불 나르는 일을 하셨는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시아버지도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 시부모님이 일을 쉬시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은 없었어요.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참에 시부모님이 좀 쉬셨으면 했습니다. 때마침 사무실에 아는 분 친척께서 강원도에 펜션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골 안에 독채를 빌려서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좀 있지만 온천도 할 수 있는데 그 물이 관절염에 또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됐죠. 두 분 쉬시기 좋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두 분 여행 보내드리자고요. 혼자 비용을 다 감당하면 부담스럽지만 시누이 시동생과 돈을 모으면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와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모두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핀잔만 들었습니다. 속상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따로 모아둔 돈과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 시부모님을 강원도 펜션으로 여행 보내드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두 분이 여행 가시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여행 가시는 거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죠. 시부모님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신혼 여행도 못 가보셨대요. 형편이 더 좋아지면 이런 여행을 꼭 더 보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이 지나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 온천이 정말 좋더라. 너희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팔은 좀 어떠세요? 관절염에 특히 좋다고 하던데.